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옛 돌담이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정확하게 여기는 아냐. 아마도 어떤 다른 목소리가 그와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니 말이다. 그래. 그게 오늘인 건 맞아. 하지만 장소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그대로 돌담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보란 말이야. 거기서 나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에서 20m쯤 되는 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또 말을 했다.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겠지?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자, 그럼 이제 저리로 가. 나 내려갈 거야. 그제야 나는 돌담 밑을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거기에는 단 30초 만에 사람을 해치울 수 있는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발소리에 뱀은 마치 분수가 잦아들듯이 모래 속으로 슬그머니 미끄러지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틈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돌담 밑을 이르러 눈처럼 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구나. 나는 그가 밤낮 목에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었다. 간자놀이를 물로 적셔준 다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뭐라고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더니 두 팔을 내 목에 감아 매달렸다.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발딱거리며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돼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지? 정말 뜻밖으로 수리에 성공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러 왔던 참이었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필시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 아기 안듯이 꼭 껴안았다. 그렇지만 그는 깊은 심년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고 내게는 그를 붙잡아줄 힘이 없었다. 그의 심각한 눈길은 먼 곳에만 팔려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넣어두는 상자도 있어. 그리고 굴레도. 그리고 그는 쓸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차츰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얘야, 무서웠지? 물론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직하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내게 있어서 그 웃음소리는 사막 속의 샘과 같은 것이었다. 예, 난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내 별은 오늘 밤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자리 바로 위에 오게 돼. 예,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그냥 나쁜 꿈일 뿐이겠지? 그러나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달콤할 거야.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그럼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게 해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생각나지? 물맛이 정말 좋았지. 그럼 밤이 되거든 별들을 쳐다봐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리켜 보일 수가 없어. 하지만 오히려 잘 됐어. 아저씨에게 내 별은 많은 별들 중 어느 하나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을 바라보든 하나같이 다 즐거울 거야. 그 별들은 모두 다 아저씨에겐 친구일 거야. 아, 그리고 참, 나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가 또 웃었다. 아, 얘야, 난 너의 그 웃음소리가 좋아. 바로 이게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뜻이니? 사람들은 다 별들을 바라보지만 그건 같은 별들이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들이 길잡이가 되어주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학자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고 전에 말한 사업가에겐 금으로 보여. 하지만 저 모든 별들은 말이 없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모든 별들이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고 나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하고 친구로 있을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가끔 그냥 괜히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는 걸 보면 친구들이 아주 이상히 여길 테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와. 그러면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아저씨를 된통 골탕 먹인 셈이 되겠네.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마치 별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아저씨한테 잔뜩 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심각해졌다. 오늘 밤엔 그러니까 오지 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죽어가는 것 같이 말이야.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러 오지는 마. 올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근심스런 표정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은 못됐어. 괜히 무는 수도 있거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하는 눈치였다. 하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지.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그를 뒤쫓아가 보았더니 그는 작정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또 걱정을 말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이 아플 테니 말이야. 난 죽은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거긴 너무 멀어. 그래서 나는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벗어 던진 낡은 껍데기나 마찬가지일 거야. 낡은 껍데기가 슬플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좀 풀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려고 애썼다. 그건 참 좋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보겠어. 별들이 모두 다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이 되겠지? 별들이 모두 다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개나 되는 방울을 갖게 되고 난 5개나 되는 우물을 갖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만 걸어갈 테니 보고만 있어. 그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저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이 너무나 연약해서 말이야. 그리고 또 너무 순진하고 겨우 보잘것없는 가시 4개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하거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가 말했다. 자, 이게 다야.
그는 또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는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계에서 그저 노란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한 그루 나무처럼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어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이 되었다. 나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피곤해서 그래 하고만 말했다. 지금은 그 슬픔이 좀 가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신 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자기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찾을 길이 없었으니 말이다. 그다지 무거운 몸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나는 밤이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게 마치 5억 개나 되는 작은 방울들 같아서.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 말인데 나는 그만 깜빡하고 그것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그 굴레를 끝내 양에게 씌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해 본다. 그의 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에 둥근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양이 못 덤비게 잘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모든 별들도 빙그레 웃는다.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어쩌다 한두 번은 방심할 수도 있어.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 날 밤 그가 둥근 유리 덮개를 씌우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하고 이건 정말이지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이 세상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게 온통 다 달라져 버리니 말이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 왕자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어린 왕자, 동화 같지만 철학적인 요소도 담고 있으면서 내용이 아주 깊은 책이죠.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책입니다.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얘기는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와의 불화로 장미를 떠나 6개의 별나라로 여행을 하고 마지막 지리학자가 지구로 가보라고 해서 지구에 오게 되죠. 그리고 여우를 만나서 길들임과 책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불화는 생텍쥐페리와 그의 아내와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장미는 그의 아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와 아내는 권태를 느끼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실제로 합의하에 1년만 떨어져 지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생텍쥐페리는 아내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비행사 생활을 하던 중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린 왕자에서도 사막이 등장하는 건 간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장미를 적응하지 못해서 떠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텍쥐페리가 아내와 소통을 못하고 혼자서 떠나니 그 마음이 많이도 갑갑했겠죠. 그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면 관계를 실패하게 되고 인생이 사막과도 같은 상황이 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 마음은 아무도 없는 사막인 거와 다름없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깨달음을 얻고 후회를 합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그 꽃은 내게 향기를 뿜어주고 마음도 환하게 해주었어. 절대로 도망을 쳐버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꽃에 대단치 않은 심술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너무나 잘하니까.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장미 4개의 가시는 오만, 허영심, 까다로움, 위선, 사랑을 방해하는 가시였죠. 그런데 그것은 가시가 아니고 그저 가시로 느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가 아니고 그저 가시로 느꼈을 뿐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톡톡 쏘는 가시였지만 그 가시는 장미가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진정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가시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가시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생텍쥐페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코끼리를 삼키고 소화시키는 보아구렁이의 그림을 그저 모자라고 보는 것과 터키 천문학자가 소행성 B612호를 민속 의상 입고 발표했을 때는 안 믿고 서양식 옷을 차려입고 증명했을 때는 믿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 사막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사막에 살지 말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요. 어린 왕자의 사랑 이야기에서 지혜로운 역할,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여우가 맡죠. 실제로 생텍쥐페리가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사막 여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사막 여우, 페넥 여우예요. 실제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고 귀엽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데서 사막 여우가 나타나니 신기해서 생텍쥐페리는 어느 날 아침 그 여우를 따라가 보았는데 여우가 밥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어린 왕자에서는 여우가 닭을 잡아먹지만 실제로 사막에는 닭이 없어서 주로 벌레들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본 사막 여우는 달팽이를 잡아먹었는데 어디서는 먹고 어디서는 안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달팽이가 한 마리 있을 때는 잡아먹고 두 마리가 있으면 안 잡아먹었어요. 다음 식량을 위해 새끼를 번식하게끔 두는 거였죠. 그렇게 사막 여우의 생존 방식을 보고는 이 글에서 지혜로운 역할로 사막 여우를 등장시킵니다. 여우에게서 어린 왕자는 길들임과 책임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저도 어린 왕자에서 여우와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시 잠깐 여우의 대사를 들어볼까요?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 너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줘.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곱게 단정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밀밭을 보아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건 서글픈 일이지.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멋질 거야. 금빛으로 무르익은 밀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난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표현이 어쩜 이리도 사랑스러울까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너무 좋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야.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길들여진 사람은 사막에서도 샘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바람이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거리듯이 도르래가 삐걱거렸다. 들어봐. 우리가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길들여진 사람은 삐걱거리는 도르래의 소리도 노래처럼 들립니다. 생텍쥐페리가 사막에 떨어져 보았기에 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느꼈을 테고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명언이 나온 거겠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 왕자에서 생텍쥐페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길들여진 사람은 사막에서도 샘을 만나듯이 길들여진 사람은 삐걱거리는 도르래의 소리도 노래처럼 들리듯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비행사이자 여행자였던 생텍쥐페리는 비행을 하면서 만난 별들과 바람, 사막과 대양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은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 가르쳐 주고는 그의 여행은 어느 날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는 1944년의 비행을 끝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걸 보러 가. 어느 날은 해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몹시 슬플 적엔 해 지는 게 좋아져. 생텍쥐페리는 실제로 해지는 풍경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해지는 풍경을 보면서 사색도 하고 이런 저런 상상도 많이 했을 겁니다. 비행하면서의 해지는 풍경은 글 쓰는 그의 감성에 많은 영향을 줬겠죠. 슬플 때는 해지는 게 좋아져. 이 표현은 실제 그의 감성이 담긴 말 같아요. 슬플 때는 해지는 게 좋아져. 어린 왕자는 그 해지는 풍경을 44번이나 봤다고 하는데 생텍쥐페리도 그 숫자만큼 44세 나이로 마지막 해지는 풍경을 보았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1998년 마르세유 동남쪽 바다에 넙지잡이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작가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 하나가 걸려 올라옵니다.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생텍쥐페리의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이 분명해졌죠. 팔찌 안쪽에는 콘세일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니 생텍쥐페리가 마지막까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짐작도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몇 년 뒤에는 그가 마지막 탔던 비행기일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같은 해역에서 수거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에는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프랑스의 한 언론에게 자신이 생텍쥐페리가 타고 있던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1944년 그날 리페르트는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 중에 미국산 비행기를 발견하고
수차례 근접 공격하여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안 찾아다녀도 된다. 내가 바로 생텍쥐페리의 비행기를 격추시킨 사람이다. 나중에야 바다에 떨어진 그 비행기에 생텍쥐페리가 타고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제발 그가 아니길 바랐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그의 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안타깝죠. 그의 책을 사랑했던 팬에게 격추를 당한 겁니다. 생텍쥐페리는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의 어린 왕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랑받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할 것입니다.